자, 먼저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 좀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죠. 일단 지금 세 사람에 대한 이제 일괄 기소한 내용을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네. 먼저 대통령 관련한 부분은 뒤에 얘기를 하고요. 먼저 이 최순실 씨의 그 혐의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이제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로 그렇게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원래 긴급 체포 범죄 사실하고 영장 범죄 사실을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영장 범죄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영장 범죄 사실은 원래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과 관련된 774억에 있어서 안종범 전 수석과 어떤 직권남용 부분의 공범 네. 그리고 사기 미수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돈을 빼돌릴 7억 상당의 돈을 빼돌리려고 했는데 그걸 재단의 사무총장의 반대로 빼돌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사기 미수 그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WK가 하남의 복합시설 건립을 할 계획으로 그리고 건립된다면 이제 운영을 담당할 목적으로 이제 70억 출연을 강요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네. 뭐 70억 받은 다음에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70을 받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돌려준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그룹과 관련해서는 11억 정도 최순실 씨가 아는 그러한 기업으로 하여금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어떤 광고 수주를 62억 정도를 해주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서 컴투게더와 어떤 양도 거기에서 어떤 강요의 미수, 그리고 포스코 펜시팀 창단 관련해서 WK가 창단을 한 다음에 이를 매니지먼트 하려고 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네. KT와 관련해서는 일단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가 추천한 광고 담당 임원 직원을 KT에 강제로 채용하게 만들고 68억 정도의 광고를 몰아주게 제가 했다. 이제 네. 차근차근히 짚어보자고 그랬는데 일단 네. 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대통령 관련 부분이 이번 공소장에 어떻게 이제 적시되느냐 여부였는데 네. 지금 이 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 본부장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은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 어떻게 좀 표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영렬 본부장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네. 그 말 취지를 보면 공소장에 공범 관계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요. 공소장 안에는 공범이라는 게 적시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죠. 보시는 왜냐하면 건가요? 네. 공범 관계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공범 관계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은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떤 그 뉘앙스로만 보면 공범 관계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유보적 판단을 좀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수수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대통령의 공범 관계하고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이 공소장에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 애단할 수는 없죠. 공소장 네.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여러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검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늑장 수사, 바주의 수사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최근에 어떤 청와대 대면 수사랄지 압수수색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지가 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공범관계가 들어간다랄지 어떤 뇌물수수로 적용법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검찰 수사는 정말로 잘된 검찰 수사다. 아무리 그전에 비난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검찰을 다시 우리가 네.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지금 발표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뇌물수수나 대통령의 공범관계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검찰 네. 수사 결과 발표 듣는 동안 최창렬 YTN 개건 해설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들어보니까 대통령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우리 김광삼 변호사가 잘 말씀하셨는데 역시 국민들의 관심은 대통령의 이 공범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되느냐의 네. 여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피고인들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된다고 얘기하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적시 안 됐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774억을 그 두 재단이 이제 기금으로 일부가 강요했다라는 거 케이스 아니에요? 이게 재단이요. 직권남용죄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뭐 이미 그건 뭐 보도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역시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 핵심상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난주죠. 28일까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라,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검찰이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 측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뭐 수사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역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지금 사실 검찰은 대통령의 공범관계, 공모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안정범 전 수석의 그 수첩이나 다이어리나 메모에서 나왔던 것이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 그런 증거로 될 만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네. 대응하라든지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시하지 않은 거는 역시 검찰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 변호사님이 앞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듯이 모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또 검찰에서도 이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제 지난주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제 취재 기자들한테 이제 또 알려주기도 했는데 대통령과 이 공모한 게 또 대통령의 이런 공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언급을 해서 이제 이 공소장에 대통령 관련 부분이 어떻게든 표현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생각해 보건대는 이 특별수사본부장이 좀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은 파악했다, 공모 관계를 파악했다라고만 이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이게 수사를 통해서는 그럼 또 추가로 이게 공소장에 또 추가로 이게 적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요. 추가로 공범 관계를 적시할 수는 있어요. 적시할 수 있는데 공범 관계로 공범 관계로 판단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정확히 제가 아까 들은 바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공범 관계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의 어떤 불소치 특권, 내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그 부분을 근거로 좀 들었어요. 그런데 공소장 자체에 있어서 어떤 피고인으로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헌법상 기소할 수 없죠. 그렇지만 범죄 사실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에 대한 연결고리 그리고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적시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어떠한 이러한 직권남용의 공범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뭐 대면 조사 18일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일 날이 만기잖아요. 구속 만기고. 네, 오늘 자정이죠. 오늘 이제 기소를 했어요. 네.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만기를 며칠 앞두고 왜 대면 조사를 그때 요구를 했는가?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공소장이 결과가 저렇게 공범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어떤 의도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 자체에서 난색을 피해서 2, 3일 정도만 대면 조사 보고를 늦춰버리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는 걸 검찰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김 변호사님, 예. 청와대 또 분위기 살펴보고 네. 또 얘기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명시하게 되면 청와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을 텐데요. 지금 이 대응책 마련에 일단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 분위기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공모 관계라는 표현이 담기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이 향후 대통령 퇴진 운동과 정치권의 탄핵 논의의 기폭제가 될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청와대에는 참모진 대부분이 출근한 상태입니다. 검찰 발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광호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등 내부 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원칙적으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맡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고 법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발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고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청와대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주 서면을 통해 이번 주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검찰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변호인의 대응과는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조사와 다음 달에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특검 수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네, 청와대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김 변호사님 앞서 이제 얘기했던 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이 당초에는 이제 청와대 측에서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이 표현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텐데 일단 지금은 그래도 이 공소장에 적시될 가능성이 지금 낮아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사람들의 말을 빌으면 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어떤 공무관계를 단순히 파악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발표하고 있는데 이걸 적시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현 검찰 수뇌부가 굉장히 청와대를 의식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했을 때 어떤 부담감, 그래서 공무관계를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걸 공소장에 기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공소장에 기재하게 됐을 때 어떤 엄청난 폭풍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어쩌면 국정이 요동을 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의 반발이 아주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게 제3자 만약에 뇌물수수로 가버리면 뇌물이 됐건 제3자 뇌물수수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을 또 기재 않고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검찰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검찰이 굉장히 비껴가기를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변호사님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대통령이 공소장에 적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의 부담감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건 엄청나죠. 왜 엄청날 수밖에 없냐면요. 공범 관계로 거기에 적시가 됐다고 하면 헌법상 기소만 안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피고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피고인이면 재판을 받고 법정에 서야 하는데 네. 단지 재직증이라는 이유만으로서 법정에 서지 않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공소장에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만약 공소장에 공범관계로 기재됐다고 한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검찰의 어떤 결과 수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가 물론 검찰이 공범관계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약간의 뉘앙스를 품겠지만 네. 오늘의 어떤 공소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만족을 주는 공소장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근데 아직 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정지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네. 공범관계로 기소가 안 됐다고 하면 공범관계가 적시가 기소는 아니죠. 기소는 네.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공범관계로 적시가 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네.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좀 이 상상을 해보면 네, 지금 방금 이제 확인된 바로는 네. 네. 이제 공소장에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아, 절실했다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원래 이 취재진의 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기재를 됐다고 하는데요. 저건 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건 공소장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그런데 네. 공범 관계를 인정하려면요, 공범들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 범죄 행위에 분담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실행이 들어가기 전 또 실행이 네. 들어가서 저게 공범 관계로 이미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고 한다면 일단
공소장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최순실 그다음에 안종범은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공소에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소장은 그렇게 네.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아마 그 정도까지 적시하기에는 검찰이 굉장히 부담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 적시가 안 되고 안종범, 최순실은 공모하여 해놓고 밑에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떠한 지시를 했고 어찌어찌 그래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최순실 씨의 행위 분담이 뭐가 있었고 안종범 씨의 행위 분담이 뭐가 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적시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공모하에라는 그러한 그 명확한 문구가 안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취지를 보면 공범관계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기재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적시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적시 수에 따라 청와대의 부담감이 다를 수 있다라고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유영하 변호인이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현재 검찰 수사 결과의 발표에 따라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주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완전히 위반하는 거죠. 지난번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지난주에 일단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공소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도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게 공소장이 완전히 나중에 탄핵의 근거가 될지 전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제3자 뇌물죄 얘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그 기업들이 네, 네. 최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이 자막 속보로도 나왔지만 김 변호사님, 네. 이 공소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내용이 이제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또 이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공범 보십니까? 관계로 명확히 이제 적시가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피의자를 입건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소 전에 신분이 피의자예요. 네, 이제 그리고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이제 피의자 그렇죠, 신분이 그렇죠. 된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범죄 사실에 지금 관여한 부분은 특히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범 관계로 거의 확정적으로 검찰이 한 것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이 명칭이 바뀝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의자로는 아마 적시를 했지만 네, 공소장에는 아마 공소외로 그렇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피의자 신분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때는 조사를 한 다음에 바뀌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하기 전에 피의자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아예 어차피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로 부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약간 경계선상에 있고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로 해갖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단지 명칭만 피의자로 한다. 그건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을 경우에는 네. 이제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요해서 참고인을 조사할 수가 없는데 피의자 신분이 됐을 경우는 이제 검찰 측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텐데요. 네네. 그 경우는 조금 더 어떤 청와대 압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피의자로 정말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명칭을 바꾼 거죠. 뭐 쉽게 네. 말하면 그러면 결국 대면 조사를 해서 피의자가 되면 결과적으로 기소는 안 되더라도 네. 범죄 사실을 거의 검찰에서는 공범관계 있다고 좀 확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과연 대면 수사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네. 공소장이 뭐 전체적으로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소장 기재된 어떤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공범관계를 명확히 적시됐다고 한다면 청와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조사를 받는다는 취지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만 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뭐 며칠 정도 받겠다는 것이 검찰과 협의도 안 됐고요. 그냥 지난번 주에 다음 주 정도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또 공소장의 공범 관계를 저렇게 명확하게 적시가 돼버리면 네. 청와대가 반발을 하면서 네. 이건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응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짜여진 수사다. 그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그다음에 대면 수사에 응할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검찰 아니면 특검 가서 계속 조사받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조사 한번 받는다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 가서 조사를 받는 그 부분도 굉장히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자, 대통령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면 대면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것을 연기가 가능했던 거로 보이는데 네. 기본적으로 검찰의 지금 입장은 대면 수사잖아요. 네. 그게 방문 조사가 됐고 뭐 제3장소에서 하든 간에. 근데 어쨌든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상태고 공소장이 적시가 됐다면은 네. 저는 뭐 대면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청와대가 별 그 법률적인 대응 수단이 없을 거예요. 뭐 계속 이제 대면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의 이 지금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지금 일단 대통령의 그러한 부분이 적시됐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일단 탄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의 경우는 완전하게 이제 탄핵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공소장에 저러한 사실이 적시된다면 또 피의자로 입건된다면 탄핵 절차에 안 들어간다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계속 어제까지 봤습니다만 뭐 그 국민들의 그런 성남 민심을 봤잖아요. 계속 몇 주째 그리고 지지율은 뭐 3주째 5%고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정치권이 탄핵에 안 들어간다면 그거 자체가 정치권의 직무 유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태로든 간에 검찰의 그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 이런 사법적 측면과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에서 다른 트랙에서는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김 변호사님. 그 이제 수사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한번 짚어보면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774억 원 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제 기업들한테 출연을 강요를 했고 이게 이제 자신의 그 수첩에 대통령의 이제 지시를 깨알같이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석 비서관 회의 보고 문건이라든지 뭐 외교 문건이라든지 심지어 장차관급 인사 관련한 문건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이제 유출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대통령과 통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 측에서도 이런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모관계에 있음을 이제 판단을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입건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하는데요. 지금 뭐 아직 공소장이 이게 뭐 명확히 나오지 네. 않아서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사실 달라질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네, 있는데. 지금 이 검찰 측의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속보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에 대한 이 강제 수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부의원 외에는 이제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수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의수사처는 뭐 소환을 한다랄지 아니면 조사를 하자고 했을 때 임의적으로 소환에 응하면 조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임의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증거 물품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결과적으로 강제로 할 수밖에 없죠. 원래는 임의 수사를 시도하고 그게 안 되면 강제 수사로 간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급박하면 바로 강제 수사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강제 수사의 의미는 특히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는 체포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구속영장 자체의 어떤 청구는 결과적으로 뭐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조사를 전제로 하려면 결국 체포영장 정도를 청구해서 대통령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데려온 게 강제 수사죠. 그러면 네.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다 정설이잖아요. 그리고 네. 피의자로서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정설이기 때문에 그럼 단지 수사에는 기소만 할 수 그렇죠. 없다. 수사에는 임의 수사, 강제 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네. 결국 강제 수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 안 오면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또는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네. 강제로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것은 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적인 그런 강도가 네.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찰은 현재 공소장 기재의 내용을 99% 입증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청와대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수사 쪽으로는 뭐 워낙 가닥이 잡혔던 건데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글쎄요, 뭐 연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회피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가능했던 건데 일단 검찰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이 상당히 확보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에 많이 적시되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들 나눴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안정무 수석의 그 수첩이나 다이어리 이런 쪽에 워낙 그 대통령 지시사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도 녹음 아주 파일도 입증될 수 있었고요.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네. 대응을 조직적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래서 자신이 있으니까 공소장에 적시라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면 수사를 저는 안 받을 도리가 없다라고 보고 물론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자꾸 의식하는 건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만 헌법 84조에 의한 거는 재직 중에 국가 원수의 신분임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소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권이죠. 대통령 임기 동안은 이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구속되고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처음에 검찰은 수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네. 다음 주에 만약에 또 다른 이유를 대서 수사를 회피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정도 지금 공소장에 적시가 되고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고 이렇게 신분이 전환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예. 또 이제 여야 또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이 입장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은 이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검찰이 이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주류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시국위원회 총회가 오늘 오후 예정돼 있기도 한데요. 탈당이나 분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당내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네. 새누리당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네, 일단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는데 그것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의 여러 범죄 사실에 걸쳐 상당 부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특히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데 이어 앞으로 박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오늘 검찰 발표에 대해 공모 여부 등 관련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별개로 특검과 국정조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 안팎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 내용은 갈수록 이 신박해지고 있는데 이 비주류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가 오늘 총회를 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상시국위원회 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권 내 잠룡을 비롯해 이 정병국, 나경원 의원 등 비주류 중진들이 대거 참석하는 모임인 만큼 이 비주류가 주축이 된 지도부 체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 사퇴를 강하게 압박해왔지만 이 대표가 내년 1월 21일 조기 전당대회를 내걸고 사퇴를 거듭 거부하자 최순실 전국 타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총회에서 탈당이나 분당 등 이 깜짝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실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총회가 열리기 전인 오후 1시 반쯤 탈당 논의를 위한 별도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지사를 중심으로 정병국, 김용태, 하태경 의원이 전국 타결을 위한 새누리당 탈당이 필요한지를 두고 집중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탈당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병국 의원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모임에 이어 열리는 총회에서 이 결단을 내린 남지사의 탈당 선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 야권은 검찰 수사가 늦긴 했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뇌물죄 등이 적시되지 않아서 약간은 부족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잠시 뒤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야당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당혹스러운 여당과 달리 야당은 검찰 수사가 늦긴 했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서 검찰 조사가 초반에 턱없이 부족했다면서도 늦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공모를 공소장에 포함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포괄적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등이 빠진 점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부족한 수준에 그친 것이라며 특검에서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고현우 대변인 역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된 지 한 달이 가까이 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중간 수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조금 더 일찍 나섰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잠시 뒤죠. 이 야권의 대선 주자 6명이 함께 만난다는데요.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잠시 뒤인 오후 12시에 야권 대선 주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서 이 시국의 해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하는데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인 일정 문제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야권의 유력 인사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시국 해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벌어질 전망인데요.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최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20살 무렵 때 처음 만나서 40년간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네, 결국 이 40년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지난 1979년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이른바 제1회 새마음제전 당시 영상입니다. 앳된 모습의 최순실 씨가 새마음봉사단 총재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원의 제지도 받지 않고 밀착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보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76년 흥사단 행사에서 박 대통령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고 최태민 씨의 5번째 딸입니다. 지난 1975년 박 대통령과 처음 만난 최태민 씨는 박 대통령이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1980년대 실질적인 권한을 휘두르며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최태민 목사가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지어내느냐. 1979년 12.6 사태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은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유학을 다녀온 최 씨가 1986년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유경재단 부설 유치원장을 지내면서 인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998년 보궐선거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에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해주고 심지어 옷까지 골라주는 등 깊이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하지만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의 끝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 씨는 물론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40년 인연은 결국 국정농단 파문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리포트 들어보셨고 또 여야 입장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수사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계속 그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당초 이 수사 결과 발표할 때는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이제 계속 속보가 나오는 것은 이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이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다. 근데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을 경우에 청와대 측에서도 상당히 좀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참고인을 일단 조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검찰 자체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일단 입건을 해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오면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서 자체가 진술조서가 됩니다. 진술조서. 그리고 다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 피의자 신문조서 형식으로 조사를 받아요. 네.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대면 조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로서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절차가 생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해놓고 불러서 바로 피의자 형식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되는 거예요. 조서 내용 자체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은 조사를 받은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그분에 대해서 결국 소추돼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와 관련해서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속보 자막으로도 알려드렸는데 청와대 측에서 이제 청와대가 직접 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 공모관계 부분, 또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서 조사하겠다는 이런 검찰의 방침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밝힐지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직접 밝힐지 지금 이제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청와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이제 입장을 내놓겠습니까? 일단 부정을 하겠죠. 그래서 공모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어떠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서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청와대의 어떤 민정수석이 그걸 일을 대행한다던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유영하 변호사만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변론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적어도 민정수석이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의 특수통으로 일을 해왔고 또 검찰에도 인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부적으로 앞으로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결국 최재경 민정수석이 굉장히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단지 유영하 법률 대리인은 외부적으로 가는 의견서랄지 아니면 서면 그런 걸 본인 어떤 대리인으로서 그걸 서류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 공소장의 어떤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 대리인인 네.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대통령이 서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대국민 어떤 담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형식이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법률 대리인이 공소장에 관한 거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말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선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 장시호 등 사건과 그 외에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 발표가 있은 후에 계속해서 속보로 이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릴 걸로 예정돼 있는 개최가 준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었는데 앞으로 대통령의 정상적인 외교 행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난주 촛불 집회가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그 황교안 총리가 에이펙에 참석하러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통치행위가 사실상 중단됐던 거였죠. 그리고 국무회의도 지금 열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주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국무회의 주재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인사도 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인사도 그랬고 정부 인사도 단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른바 외치죠. 외교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뭐 이제 직무 정지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 자체는 순전히 법률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네.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거를 분석하고 이제 관망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사법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건 전부 법률적 측면이잖아요. 사법적 처리의 차원인 것이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그런 사법적 처리는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로 판정을 내린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는데 뭐 아까 말씀들 나눴겠습니다만 촛불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 피의자 신분으로 나간다는 게 그것이 사실상 가능한 것인가. 이게 법률적으로 제가 정치와 법률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도 이 공소장에 공모자로 적시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랬다면 또 몰라도 그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나 이미 공소장에 적시가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정상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정상과 과연 정상적인 외교 행위가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사실 상식의 측면인 것 같아요. 무슨 뭐 법률이나 이런 측면 떠나서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네. 여권과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일단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정치권이 이 탄핵을 발의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특별수사본부의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또 특별검사가 이제 임명이 되면은 이제 빠르면 이제 이번 주 후반이나 이제 또 특별검사가 이제 임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그동안 수사해 왔던 자료들은 이제 특별검사팀에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정말 검찰이 바로 서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측에서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는데 특별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검찰로서도 이번 주에 대면 조사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검찰이 이제 특별 검사로 수사를 넘기기 전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수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검찰이 아까 그 브리핑을 하면서 네.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하고요. 지금 김정은 전 차관할지 조원동 전 수석 그리고 장시호 씨 뭐 체포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소에 중점을 두고 아마 신중하게 기소를 할 건데 수사는 거의 검찰의 수사는 저는 마무리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하나 남아 있는데 네. 대면 수사가 청와대에서 계속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강제 수사도 검토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강제 수사까지 검찰에서 하기는 어려울 걸로 봐요. 왜냐하면 결국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해야 할 사안인데 그 자체도 어떤 국가적인 문제랄지 어떤 유신에 관한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네. 있고 검찰이 그 정도까지 부담을 주면서 과연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번 주죠. 이번 네. 주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검찰 자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법이 발효되고 특검
짜여지면 특검 수사팀이 짜여지면 결국 특검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수사 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공소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네. 공소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어떻게 적시가 되는지 그렇죠. 그거 지금은 알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딱 맞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 공범관계의 어느 부분이 적시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3자 뇌물 수수의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대통령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수사하겠다. 예. 네. 대통령이 공범관계를 적시했다는 것 자체는 검찰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열심히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앞서 유영하 변호인이 네. 특히 미르와 K스포츠단 강제 출연과 관련해서 네. 선이었다,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내놓을 수 있는 방패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대통령은 일단 기금모금과 관련해서는 다 선의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대국민 사과 때도 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또 유영하 법률 대리인 변호사도 네. 어떻게 보면 주변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된 거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대면 조사의 의미가 사실은 크진 않아요. 왜 크지 않냐면 현재적으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면 공범관계를 다 부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모금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53개 기업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53개 기업들 전체는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아까 그 김영렬 수사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영렬 수사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구에 불응하면은 인허가랄지 세무조사 뭐 그런 거에서 두려워서 출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게 기업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업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좀 봐야 할 일이 있어요. 몇 개를 봐야 하냐면 일단 롯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동빈 회장이 당시에 내사를 받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뇌물죄가 안 되느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고요. 네. 또 손경식이죠. CJ 회장이 손경식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할 때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면을 얘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8.15 사면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조사가 좀 돼야 하고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선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3자 뇌물 수수랄지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회의원 회관인데요. 앞서 전해드렸었죠. 이 야권의 이 대선 주자 6명이 함께 모여서 이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국민들을 향해서 뭔가 이 발표할 내용이 있는가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도 네. 보이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보이고 안철수 전 대표도 눈에 띄고 네, 안희정 이재명 충남지사도 성남시장, 그리고 네, 정의당 네. 심상정 대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개인 일정 때문에 불참했고요. 사실상 거의 모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을 총 집결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자, 이 야권의 이제 이른바 이제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전국 해법을 논의했는데 무슨 얘기들을 좀 했을까요? 일단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수습해 나갈 것인가 정치적 해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야권 내에서도 이 해법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이 총리 추천 문제도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다르고 있고 또 개헌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게다가 탄핵 문제도 완전하게 지금 당론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성남시장의 경우는 계속 일관되게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네. 야권이 상당히 이게 지금 이 해법에 있어가지고 인치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권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지금 해법을 하나로 딱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도 네. 지금 사실상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이제 국정 운영이 지금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냥 대통령만 물러나라고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럼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라. 뭐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라든 아니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라든 이런 지금 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여기 뭡니까 맨 월요일 날 그 추미애 대표의 그 영수회담 제안 철회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 네. 그래서 야권이
굉장히 어수선하다, 이제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하고요 기자회견을 그 다음에 또 야3당 대표들이 또 회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대선 주자 사실 저분들은 당 대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실질적인 어떤 그 당의 지분을 가지고 입장과는 다른 이제 거죠.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네. 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봐요 사실상. 지금 네. 대선 주자들이 사실상 이 대주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의미를 당 대표가 아니다라고 해서 전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중요한 건 지금 탄핵 문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국 내각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 뭐 대통령은 하야나 퇴진할 생각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현재 황교안 총리는 일단 이 정권과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대통령의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하야나 퇴진 또는 탄핵 절차에 들어갈 때 탄핵이 뭐 시간이 걸리죠. 그럼 탄핵이 만약에 의결되면요 바로 집권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집권 네. 정지가. 이 자. 김부겸 의원의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6월 항쟁 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고 또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시민들이 모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는 게 뭐라는 건가, 어떻게 또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무 대안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질책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달에 들어서 계속된 시민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자문자답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두렵고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제 당신들이 뭔가 국정 안정을 생각한다면 길을 제시하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오늘 아마 이 모임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 권력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수습의 방안과 길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우선 걱정하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히 정치권 중에서 지금 국회는 적어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적어도 국민들의 당당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총리, 이른바 책임 총리, 그리고 책임 총리가 운영을 하는 그런 내각, 거국 내각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국민들이 그나마 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국가의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겠나. 그러고도 그 내각이 지금 시급한 진실규명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정치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검찰 발표를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른바 탄핵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 총리가 이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럴 역량이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하루빨리 여야를 넘어서서 국정수습의 방안으로서 책임 총리 문제를 결론을 내고 그 책임 총리가 불안한 국민들에게 수습의 길, 또 다음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두 발언 순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부산의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최초로 1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비롯해서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고 수백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티면서 시간을 끌면 촛불이 갈수록 사그러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촛불은 오히려 갈수록 뜨거워지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말 많은 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 시위인데도 불구하고 또 바닥에 엄청난 분노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성숙한 집회와 시위를 해주고 계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걱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더 고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그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검찰 발표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 것뿐이지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현직 검찰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한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계속 버틸 경우 법적으로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은 우리 야하 3당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진 그런 모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정치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는 취지로 그렇게 모임이 이루어졌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국민들의 촛불 민심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가능한 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 주말마다 100만 명이 모이면서도 사건 사고 또 폭력이 없는 정말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은 세계인에게 대통령은 부끄러운 존재지만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만들어준 시민혁명 그 정신을 우리 정치인들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이 시민혁명을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촛불 민심의 핵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 광장의 민심 또 이런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또 다른 그 시민사회와의 연대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런 정치가 이런 광장과 유리될 때 그 시민혁명이 실패했고 그래서 그렇게 완수되지 못한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헌정을 유린하고 농단한 이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엄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야말로 부패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은 지금 어떤 국가의 혼란을 막고 또 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또 민생을 한편으로 챙겨나가야 되는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이런 중대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정치권이 막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야권의 주요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또 안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법적 판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 보존을 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국격 훼손, 또 국익 훼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대로 즉각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26일까지 시한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명령대로 헌법에 의거해서 국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초대된 분들 중에 유일하게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초대를 받았을 때 다소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분들의 중요한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기대와 또 우려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퇴진을 통한 헌정유린을 회복하는 이 사태 수습에 야3당이 중심이 돼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시기고 그 협력의 중심은 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3당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주요 잠룡들께서 각 당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당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야3당이 확고한 공조와 또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고한 단일 수습 방침이 이제 마련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국민들 속에서 힘을 모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진상조사나 수습, 그러니까 권력 이양 절차까지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국가 비전과 또 혁신을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와 전국 수습까지는 당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책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을 때 이 국가 미래 또 비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잠룡들의 경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견들을 포함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들의 위치와 역할도 폭넓게 공유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난 11.12 시민혁명의 날에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대통령 정치적인 퇴진 약속으로 시작하는 3단계 사태 수습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한 대국민 사과에서 한 약속, 수사 협조 약속마저 어겼습니다. 오히려 국정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한을 정해도 응답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들 기대보다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단계 진전된 합의 그리고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모두 발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광장과 주권자께서 명령하신 또 이미 심판하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민심의 바다에서 이미 대통령은 탄핵받으셨습니다. 국민들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이 국정의 혼란이 메워지면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당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각 소속 정당은 다르다 할지라도 야권의 정당의 당원으로서 각 당 지도부의 지도력을 힘을 모아주어서 저 촛불광장의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대선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로서 지금 현재 언론인 여러분들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 국정혼란의 수습은 정당과 원내, 의회의 지도력에 의해서 좀 더 질서 있게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민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버티기로 일관합니까? 언제나 야권은 분열했다는 그들의 믿음이 이 버티기의 가장 큰 힘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광장의 촛불 주권자들은 이미 역사의 심판을 다 내렸습니다. 야권이 힘을 모아서 저 주권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자.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 길이 지금 주권자 여러분이 바라는 저희들에 대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 분노와 그리고 또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야권 대선 주자들이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야권 대선 주자들 발언, 김부겸 의원을 시작으로 이 문재인 전 대표, 이 박원순 시장,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그리고 지금 방금 이 안희정 충남지사 발언까지 이제 들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야권이 지금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야권의 이제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이죠. 이분들이 모여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대략 지금 보니까 이제 책임 총리 임명해서 고국내각 운영하면서 또 탄핵 절차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모아갈 겁니다. 아마 네. 김부겸 의원도 책임 총리 탄핵 얘기를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쭉 보니까 문재인 대표 탄핵 사유 충분하다고 얘기했고 박원순 시장도 얘기를 했고요. 네. 심상정 대표도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전 대표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치권이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하야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론인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또 헌법 절차 내에서 탄핵을 추진하되 어쨌든 총리, 거국 내각은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뭔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권 주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는지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개건해설위원,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